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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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하몽입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다정한 호모주의자 쿠마입니다. 아우,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꼭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너무 추워요. 진짜 능청스럽다. 프로 방송인이네. 사실 저희가 2회 연속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춥긴 추운 것 같아요. 좀 겨울 왔다는 거 좀 실감하고 좀 있어요. 따뜻한데? 저희 이틀 전이 미친 듯이 추웠었어요. 기억나세요? 영하 15도? 그러니까 그게 요즘이잖아요. 아니요, 오늘은 영상이에요. 오늘. 두 분이 합의 보시고요. 잠깐 따라 나와봐요. 나와. 나가 둘 다. 우리 둘이 하고 있을게요. 자, 오늘 한 주 동안 있었던 후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모성님이 정신분석의 모든 것에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얼마요? 감사합니다. 다정한 친일파님이 햄버거 에피소드에 500개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시민입니다님이 회계의 역사 2에 5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기주모송님이 노벨문학상에 300개씩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유고래님이 회계의 역사 2에 5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예. 기주모송님 정주행 중이신가봐요. 자강몽에 1,000원 후원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퓨타 0106님이 회계의 역사 2에 무려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금액을 이렇게. 회계 역사가 나름 인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회수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지만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이 라퓨타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댓글도 안 남기시고 그냥 쿨하게 돈 내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볼까요? 차동안학내님이 햄버거 편을 듣고 고기를 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천을 자꾸 해보셔야겠다.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차동안학내님 그리고 저 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동시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만 조금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노력을 다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지구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고기를 먹으면서 하몽님의 햄버거 편이 자꾸 생각나요. 괜히 생각나죠. 핫소공이야 이거. 하몽님이 쏘아올린 네, 거. 저도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얘기한 거랑 너무 다르다. 자꾸 생각나.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맘 편히 못 먹는다는 단점이 생겼어. 자, 기즈모성님께서 그 슐라님의 정신분석 편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목소리 좋았는데 라고 처음에 오늘 띄워주셔서 저희 댓글 보자마자 빵 터졌는데, 자, 그분의 마지막 방송이니 총 분실하면 PX에서 구매하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한참 추울 때 훈련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저번 화에도 안느님이 얘기하셨지만 휴가를 혹시 나오시게 되면 한번 스튜디오에 모셔서 게스트든 패널이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읽고 싶은 댓글은 총 2개인데요. 택틴님이 회계 역사 2편의 OST를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들어와서 너무 기뻐요. 저는 항상 OST를 셀렉할 때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엔딩곡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연결되는 노래, 그러니까 에피소드와 관련있는 노래를 셀렉을 하는데 여기 나왔던 노래는 영화 빅쇼트의 OST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OST인 Redemption at the Roulette Table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빅쇼트를 선택한 이유는 빅쇼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버블, 부동산 버블부터 시작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의 일을 다룬 미국의 팩트체크 정말 정확히 해서 올라온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번 못 보셨으면은 꼭 보시면은 범례님이 진행했던 화나 제가 진행했던 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댓글은 기즈모성님이 매트릭스 관련해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의식의 흐름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똑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재미있게 읽은 댓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최근에 오픈해서 지금 열심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jjys.고고싱 검색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 에피소드에 맞는 혹은 이제 참고 자료들까지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면 쿠마님이 올린 겁니다. 쿠마님 술 먹고 실수를 올리신 거일 텐데 어쨌든 쿠마님이 열심히 운영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성과 사랑입니다. 네, 뭐라고요? 진짜 이날이 오는구나. 네. 저희가 이제 에피소드 19세 이거 락을 걸 수 있어요. 업로드 할 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수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기대하고 왔습니다. 제가 19세 락이 걸린 에피소드를 팟빵에서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어느 정도 수위여야 19세 락을 거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이 정도 19세가 걸려야 된다라고 하면 거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근데 아마 저희가 수위가 너무 센데도 걸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방통위에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수위가 센 얘기일지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성생활이 있는 사랑도 있고 없는 사랑도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생활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예요. 저는 이거 하면서 저번에 음모론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료 조사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제가 어제 코마님을 잠깐 카페에서 뵀는데 준비하시는 걸 봤어요. 논문 사이트 들어가셔서 진짜. 키득키득대면서 논문 읽고 계시는 거예요. 키득키득거리면서 논문 읽는다는 사람 처음 봤네. 이게 더 이상한. 이게 19세에 걸어야 돼. 변태 주제 아니야? 다른 분들은 사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랑 제 친구들의 예시만 봤을 때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자신 사이의 관계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은 사실 우리 삶에서 떼어놓기 참 힘든 부분이고 상대방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들에게 시원하게 물어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이 생겼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뭔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상대방이란 저와 성생활을 같이 하는 파트너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간에 일어나는 성생활에 대해서 대부분 다룰 예정이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줄 얘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유부남 입장에서 굉장히 유익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사실 이렇게 부부 생활 중에 큰 부분이거든요. 네, 중요하죠. 부끄러워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할 거지만 많은 부부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고 아이고. 그걸로 뭐 심지어 이혼까지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게 좋은 굿 리스너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 리스너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시네요. 아니 뭐야. 토커들 여기 모인 거기 때문에 저희 모두 굿토커도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 누구랑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제 이야기를 먼저.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성 이야기를 떠나서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썩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야기하기 힘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아슬아슬하게 줄을 탈지 저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저 하몽님 네. 너무 걱정돼가지고 네네. 중간에 방송 듣다가 나갈까 봐. 나가진 않을 거예요. 굿 리스너로 나오면 되니까. 근데 사실 뭐 미리 밑밥을 좀 깔자면 자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 친구는 그렇다더라 하고 보통 내 얘기하는 거니까. 내 사돈의 팔촌이 그렇다더라.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뭘까요?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어. 이게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쉽게 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이고 이게 정의가 각각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서도 인간은 사랑이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못 들을 걸 알면서도 묻고 답을 듣고 나면 역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랑에도 보편적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되는지 오늘 얘기를 듣고 난 후에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제 첫 번째 고민을 시작을 하는데요. 나이를 먹으니 성욕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데 옛날에 비해서 성욕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느끼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최근에 가지게 된 고민이기도 하고 청취자분들의 연령대를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연령대별로 다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일단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성욕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러다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실제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성욕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성생활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 우리가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치. 특히 이런 유교 국가에서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막상 들어보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뭐 노인분들하고 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나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자기 얘기.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속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남자들은 뭐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생각이 나더라. 뭐 그 얘기 있잖아.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바람을 핀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 이제 영은 아니지 않을까를 추측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난 성범죄들 기사를 저는 항상 주의 깊게 보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범인, 그러니까 가해자가 진짜 노인분들인 경우가 꽤 있어요. 진짜. 그렇죠. 서비스직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 편이고. 성희롱을 떠나서 진짜 성폭행, 성추행까지 넘어가는 노인분들이 꽤 있어서 그때마다 댓글들이 꼭 나오는 얘기가 아니 저 사람이 그럴 힘이 있다고? 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은연중에 노인은 성욕이 없을 것이다. 혹은 성생활을 즐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편견 아닌 편견? 그런 이미지가 약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욕이 있다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성욕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숙제가 되겠죠. 맞아요. 사실 인간의 2대 기본 욕구, 식욕과 성욕 아니죠. 식욕과 수면욕인가? 3대 욕구. 아니 뭐 사람마다 두 번째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식욕, 성욕, 수면욕은 기본 중에 기본 욕구라고 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영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음반 사업가인 해리는 극작가 에리카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요. 이 영화가 노인들의 사랑을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애틋한 장면 중에 하나는 그들의 굉장히 힘겨운 섹스 장면인데 섹스 도중에 심박수가 너무 높아져서 심장마비에 걸릴까봐 걱정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혈압 측정 장치의 매뉴얼이 잘 안 보여서 갑자기 안경을 찾는다거나 그런 모습이 관객들에게는 폭소를 자아내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도 봤던 영화 중에 젊은 여성과 이제 나이 든 노인 남성 간의 관계를 갖다가 노인이 사망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흔히 얘기하는 복상사 아닌가요? 사실 뭐 진짜 호사 중 하나긴 한데 어쨌든 사망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 여자분이 매춘하는 분이었는데 엄청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기억에 나네요. 네. 여기서 저의 궁금증이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제대로 섹스를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저는 성욕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느끼는데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몸이 건조해질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성관계 횟수는 사실 젊은이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거나 충격적이게도 아예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자들은 60살 이상의 고령자 남녀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늙어서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쁜 소식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희소식을 찾아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54%가 정기적인 성접촉을 하고 있으며 독신일 경우에는 7%만이 성접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일 때에는 그래도 2명 중에 1명꼴은 계속 성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부부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성접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의 성 능력은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자신이 성적으로 무능해졌다고 대답한 것은 남성이 29%나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성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뭐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성의 성욕이 40, 50대쯤 됐을 때 폭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근데 뒤에 가서 제가 오르가즘 얘기도 할 텐데 오르가즘을 가장 많이 느끼는 여성분들의 나이대가 40대. 그런데 오르가즘 장애가 가장 많은 나이대는 50대입니다. 이제 폐경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오르가즘 장애가 뭐예요? 이제 잘 못 느끼는 거죠. 아, 불감증? 6개월 동안 느끼지 음. 못할 경우 혹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경우. 이거를 오르가즘 장애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더 뒤에 할 예정이고 지금 응답자들은 60살 이상의 고령자 남녀입니다. 제가 그 나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생활을 할 때 노인의 정의가 단순히 60세가 아니고 그 폐경기 이후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좀 구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노인이라는 기준이 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선 편의를 위해서 60세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통계 요즘은 자료에서는 60은 노인도 아닌데. 그러게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자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게 60살에서 70살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많이 자료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통계치는 대부분 노인과 중장년층을 구별하니까. 네네. 이렇다 보니까 성교를 하지 않게 된 책임도 남성에게 쏠리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성교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은 3분의 1이나 내가 무능력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혼 남성의 약 60%, 기혼 여성의 90%가 우리는 왜 섹스를 못하게 됐을까? 이게 누구 때문일까라는 질문에 그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섹스를 안 하는 부부가 남자도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여자도 남편이 무능력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기술이 여러분에게 혁신을 가져다 줄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응답에서 나이든 여성들은 성관계를 원하지만 성관계가 가능한 같은 나이대의 남성을 찾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재미있는 예시가 칠레의 로드라두시에서는 노인들에게 비아그라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고 해요. 삶의 질 향상에 활발한 성생활이 필수라는 취지로 시작되었고요. 시민들이 거의 쌍수를 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근데 한국에서는 네. 비아그라를 뭔가 합법적으로 주기적으로 살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처방을 비아그라- 받으면 되지 않아요? 네. 아, 처방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불법 약품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 화장실에 가면 네, 스티커 엄청 그러니까요.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에 아, 그 진짜? 명함 같은 게 그 소변기마다 하나씩 놔져 있어요. 특히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 오. 가면 뭐라 써 있지? 비아그라, 네. 시알리스? 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소팔메토 뭐 이런 거. 소팔메토는 전립선약 아니에요? 아 그거 뭐 비슷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핸드폰 번호 하나랑 뭐 네. 다른 설명 하나도 없고 비아그라 딱 이렇게 하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약간 맞아. 뒷거래 느낌. 그래서 저는 네. 비아그라라는 게 한국에서는 뭔가 합법적인 루트가 없는 거라고 없는 생각을 거다. 하고 있는데 아닌 그게 수도 흔히 있겠네요. 거의가 그 장기 밀매 약간 그런 류의 광고랑 비슷한 느낌으로 거기 붙어 있긴 해요. 늘. 맞아, 맞아. 네. 근데 여자 화장실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마른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뭔가 마른 것을 촉촉하게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 많이 붙어 있진 않은데 가끔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게 저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남자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이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붙어 있고 말고를 떠나서 여기서 느꼈던 게 남자는 그 발기 능력이 그 성의 상징인 거고 여자는 그 촉촉한 것이 또 성 그 기능의 상징이구나.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아그라 얘기 나와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지금은 종영을 했지만 옛날에 마녀사냥이라고 네네. 신동엽 알죠, MC로 알죠. 해서 아. 굉장히 유명했던 19금 토크쇼가 있는데 음. 거기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MC가 대화를 하는 코너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외국인이 온 거예요. 근데 음. 거기 이제 성시경 MC가 나오는데 성시경이 또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대뜸 너네도 비아그라를 쓰니? 라고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MC가 엄청 당황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거기에 컨셉이 또 그 네 명이 다 자기는 자신이 있었잖아. 아, 뭐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지만 난안 써. 약간 뭐 이런 뉘앙스라서. 근데 전 그런가? 거기서 느꼈던 게 외국인한테는 비아그라라는 게 되게
친숙한 약이구나.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후시딘 이런 느낌? 후시딘 정도가? 근데 이거는 약간 비아그라라는 그 성적이라는 그걸 떠나서 외국은 약에 워낙 관대한 나라잖아요. 아스피린도 감기약, 그러니까 비타민처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양, 그러니까 미국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는 이제 의사를 만나는 거에 돈이 너무 들기 때문에 상비약의 개념이 워낙 큰 곳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사실 그 비아그라라는 게 그 발기 능력뿐만 아니라 심장, 그러니까 뭐 저혈압 약인가? 뭐 원래 애도, 혈관 확장제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쓰이니까 더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도시에서 노인들에게 비아그라를 공짜로 나눠준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면 어떨까? 어떤 댓글이 달릴까? 엄청난 댓글이 달릴 것 같지 않으세요? 왜 노인만 주냐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안느님이 말한 것처럼 그 성범죄랑 연관돼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워낙 그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성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네, 가뜩이나 노인 성범죄 뭐 비율이 높은데 아까 말씀하신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보급을 하면 뭐 이제 기름 붓냐 뭐 하면서 또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거를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남아도나? 약간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아그라를 보급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건 남성이 섭취하는 약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을 것 같아. 약간 지금 남자들 성욕에다 불 질러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상상해보면서 성에 대한 태도가 나라마다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인의 성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럼 나는 노인이 돼서 얼마나 많은 성관계를 하게 될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 중에 약 20% 정도가 현재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요. 20% 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65세인데? 그러니까 80세 이상도 아니고. 근데 솔직히 그 나이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제가 어느 정도 느낌일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이라는 숫자가 낮은 건지 높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맞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약간 뭐 절반도 아니고 20%면은 10명 중에 2명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빈도는 월 평균 1.37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월 평균 1.37회? 네, 한 달에 한 번, 3달에 4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조금 가끔 힘이 있으면 좋으면 한 번 더 하고. 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쩌네 저쩌네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나이대가 돼보질 않았으니까. 사실 몸이 성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뭐 이제 오늘 이야기가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가급적 상상을 해보죠. 그때가 되면 이럴 것이다. 들어보죠. 네. 노인의 성생활 얘기 그렇게 길지 않은데 어떡하지? 우선 진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제가 노인이 되면 성관계가 줄어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성에 대한 무능력감도 느끼고. 그러면 멋있는 이성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게 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 완전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지나가던 할머님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잘생겼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뭐지 이건? 이거 자를게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글쎄요. 뭔가 남자는 이쁜 여자를 보면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몽롱해지고 몽롱해져요? 여자도 막 몸 좋고 막 우락부락한 남자를 보면 좀 몽롱해지지 않을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손 내리세요. 손짓. 저 표현이 너무 웃겨. 몽롱해진다는 표현이 너무 웃겨.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봐요. 뭐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그게 더 이상해.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왜냐면 뭐였죠? 그 한류 붐 때도 줌마 팬이라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10대, 20대들이 막 쫓아다니듯이 아주머니들도 막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그런 팬들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나이를 초월하지 않을까요? 그런 감정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좋아하는 거랑 진짜 봤을 때 성적으로 흥분되는 거는 약간 다르지 않나요? 맞아. 다르긴 성적으로 흥분되는 건 좀 다르겠네.
흥미로운 게 멋있는 이성을 보면 여전히 좋고 흥분되는가라는 질문에 남성 노인의 84%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여성 노인은 놀랍게도 14.3%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다분히 의식한 대답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한국 조사 자료예요? 네. 우리나라 문화상. 특히 그 나이대 분들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뭔가 사상이. 그 여성의 신분으로 그런 거를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10몇 프로면 적긴 유의미한 적은가. 숫자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치면 남자분들이 너무 솔직했던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84%. 얘기하라고 하니까 근데 솔직하게 남성들은 사실 그게 약간의 권력?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음. 그래서 더 자랑스럽게. 아니었어도 얘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느낌.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얘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 뭐 이게 익명으로 한 걸 테니까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 결과가 그냥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뭐 남성이 월등하게 이제 더 성욕이 높다를 짐작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거에서는 이제 그 성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남자 때문이다라고 더 이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끌리는데 몸이 안 되는 거지. 몸이 안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그거지. 있겠다. 왜냐면 아. 스스로도 무능함을 인정했으나 정신적 흥분은 된다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겠죠? 좀 슬프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다고 추측되지만 대부분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는 오르가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저의 오르가즘에 관심이 많은데요. 들어가기 전에 남자도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표현을 쓰나요? 네, 맞아요. 이 남성은 그래요? 할 때마다 느낀다고 해요. 그 절정에 그러니까 사정한다고 하죠. 사정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남성의 오르가즘이고 여성은 그것보다 오르가즘의 강도가 훨씬 더 큰 대신 느끼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100%는 동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이면서 여자인 수가 없잖아요. 뭐 성 전환을 하더라도 그거는 뭐 예외라고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거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까? 근데 아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설문조사로 끝낸 자료라기보다는 뭐 그 순간에 뇌를 조사를 했다거나 그쵸, 뭐, 결과가 호르몬을 조사를 있겠죠. 했다거나 그냥 단순한 결과값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사실은 남자분들의 사정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과학자들, 성인지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다 남자인 거야. 그래서 궁금하지가 않아. 아하. 나 같아도 안 하겠다. 머슴놈들 그치. 뭐 느끼는지 궁금하지 않은 거야. 남자들끼리 여러 명 모여가지고 이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하기가 진짜 쉽지 않죠. 그리고 약간 안 자기들 궁금하지. 느끼기에 아, 효율이 없네. 그리고 효용성이 너무 없네. 짧아서. 너무 짧은데 여성분들은 정말 길면 30초 정도까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30초? 30초를 그걸 느끼면 두 분이 얘기하기 더 힘드신가 보네요. 난 잘 모르겠다. 30초를 지속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게 지속 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남성분이다 보니까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한 연구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제 성격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 제 성격이 좋으면 좋지만 안 좋다고 싫지는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싫어도 좋다고 하는 타입.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안 좋았어. 그렇다고 뭐 또 싫지는 않은? 그런데 아. 좋으면 뭐 좋은 거지 뭐. 아, 지금 뭐- 사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성관계에 관련된 성격을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면 굳이 뭐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사후야. 사건이 있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매사에 모든- 매사에. 그러니까 매사에. 매사에 아. 매사 사건 이후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가끔 야동을 보면 일단 가끔이라고 말할게요. 그런데 가끔 야동을 보면 저기에 나오는 여자가 나보다 진짜 훨씬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업물이니까 연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나는 근데 뭐 말하는지 너무 알 것 같아. 그죠? 응. 왠지 내가 하는 섹스가 시시한 섹스인가? 내가 오르가즘을 잘 못 느끼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범님님이 잠깐 말씀하신 연기로 되는 그게 아니라 그 절정에 오른 여자분들의 그 리액션들이 있잖아요. 표정이라든가 이거는 그런 거 연기가 있잖아요. 아는 거지. 맞아. 야, 야동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게.
안 해요? 남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사정하고 끝이잖아. 우선 남자는 야동을 전편 다 보는 사람 없을걸요? 1시간짜리 분량의 야동이어도 띄엄띄엄 보지. 나도 전편 다 보지 않아. 근데 사실 야동이 다 짧잖아요. 긴 야동 찾기 힘들지 않나? 더 찾아보세요. 더 더 많이 있어? 찾아보세요. 네. 아직 모르시는 있구나. 세상이 많네요. 허접이네. 오케이. 네. 그런데 이런 걸 궁금해하신 분들이 저 말고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분야 이름이 있습니다. 성생리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은밀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연구를 어떻게 할까? 상상에 맡길게요. 네.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땐가? 네. 80년대 그 로코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여자 주인공이 맥라이언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식당에서 여자들은 그런 오르가즘을 느끼는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대놓고 이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남자들로 하여금 여자들은 조금 좋더라도 많이 좋은 것처럼 연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좀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맥락에서 그 아까 이제 포르노물에서 여자분들이 과하게 오르가즘을 느끼는 연기를 했을 때 쿠마님마저도 그게 연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느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는 여자분이라서 더 뭔가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하네. 제가 연기하고 있다는 거를 더 잘 인지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그거를 거구나. 보고 나와 비교를 한다는 게 조금 더 생소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여자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리얼하지 않나요? 네, 근데 사실 그 장면도 제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 떠도는 짤막한 영상으로 본 건데 진짜 리얼했어요. 그 맥라이언이 했던 거 진짜 리얼했고 그 정도도 리얼한데 근데 그건 맞아요. 여성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연기를 한다. 남자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게 잦은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만큼 글쎄요. 그런 큰 절정에 달했을 때가 연기인지 아닌지는 여자라고 잘 알아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여자라서 막 꿰뚫어 본다. 이런 거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섹스를 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지금 여기서요? 네. 다 잘 안 각자 되겠지만. 다른 상상을 하고 있겠네요. 네. 당연히 다른 상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다른 상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뭔가 이게 알겠어요. 네, 오케이. 여하튼 삽입 직전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성분들은 흥분을 하면 질 안에서 윤활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촉촉한 뭐 그런 거죠. 이 윤활액이라는 거는 삽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여성의 어딘가 비밀스러운 부분에 아름다운 샘이 있고 거기서 분비되는 어떤 우유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그룹 뮤직비디오 보면 우유를 먹다가 자꾸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논란이 됐던 거는 그런 부분과의 연계성보다는 제가 이제 떠올리는 그 사건은 로리타. 저는 그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또 분이 있어요? 다른 걸그룹 중에서도 뭔가 그런 이렇게 하얀 액체를 몸에 흘리는 그런 것이 성적 흥분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성적 암시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여성의 그런 액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남성의 액이다? 사정한 모습을 상상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다 했거든요. 연결이 되네. 네. 여러 가지 액체로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그 뮤비를 못 본 것 같은데 빨리 뭔지 알려줘요. 알아서 찾아보시고. 뭐야 그게.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여성의 그 윤활액이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곳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왔을 때 약간 반사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강간 후에 너도 좋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 하나가 너도 젖었었잖아. 또 촉촉한데? 그리고 많은 야동이나 만화에서 클리셰로 나오는 장면이 뭐 벌써 젖었네? 뭐 그렇게 좋았어? 말은 싫다고 하더니 이런 걸로 접근을 하신 남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본 어떤 캡처 글들 중에 이제 익명 커뮤니티 어떤 여성분이 고민 상담으로 내가 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 남성이 너도 젖었지 않냐라고 했다. 나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댓글에 그러면은 네 입에 흙 쳐 넣어봤을 때 침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이유가 미쳤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성적으로 좋아서 나오는 액체다. 이런 이미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물학적으로 나오는 액체인 거지.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고요. 이 액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련을 잘하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액체가 제가 뭔가 아름다운 셈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질 내에 모세관이 있다고 해요. 모세혈관 벽인데 거기서 스며 나오는 혈장이라고 합니다. 이 혈장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면 혈장이라고? 네,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제외하고 남는 액체예요. 소름. 헐. 지금 충격받았어. 우리가 피를 만져보면 좀 약간 점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인 거예요. 진짜. 너무 환상을 와. 깨는 얘기인가요? 되게 왜? 신기하죠. 근데 아니, 그렇게 뭐 신기한 일이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환상을 깨는 깬다는 건 아닌데 너무 신기하다. 아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상상도 못한 정체인 거지. 이게 어느 기관에서도 혈소판, 그 헤모글로빈 이런 걸 빼고 혈장만 나온다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런 기관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나오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나오는 이유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활시키기 네. 위해서. 성관계를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윤활액이 나오는 거죠. 본능이겠죠, 그거는. 그렇겠죠? 상처를 피하기 위한 네, 약간 네. 방어 뭐, 기제일 뭐, 수도 있고. 와, 그게 혈장일 거라고는 진짜 근데 상상도 못했다. 진짜 그렇게 신기하다. 놀랄 아, 일이야? 이걸, 별 생각 없어. 이걸 듣고 있는 이과생은 다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어. 인체의 신비 뭐 이런 느낌으로 놀랐다는 거죠. 음. 이야. 그러면 다시 오르가즘 얘기로 넘어와서 내 여자친구를 만족시켜주고 싶다 혹은 나를 내가 더 좋은 오르가즘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만약 성관계를 할 경우에요. 피스톤 운동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입니다. 이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뻔한 것 얘기죠. 이게 오르가즘을 위해서는 클리토리스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삽입은 클리토리스를 거의 자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르가즘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성의 오르가즘에 대해서 쿠마님이 이미 조사해 오셨을 것 같기는 한데 여성의 오르가즘은 생애 주기라고 할까요? 이 성생활에 대한 성숙도와 함께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라고 하기도 그렇죠. 초기에 성관계 초기에는 오르가즘이 가슴 그걸 뭐라고 하죠? 젖꼭지 말고 뭐라고 하지? 가슴 애무 유두애무 혹은 가슴 애무로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초기 단계고 그 뒤에가 클리토리스. 그 뒤에 클리토리스로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고 정말 성숙했을 때 삽입에서 오는 오르가즘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삽입을 할 경우에 몸이 약간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클리토리스가 자극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삽입은 클리토리스를 자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사용하는 체력에 비하면은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완성이 삽입이기 때문에 비효율이라고 봐요. 완성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완성? 그러니까 남성이 사정까지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거긴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체력 소모네요. 그 과정이. 그쵸. 사실 저도 쿠마님도 아직 20대니까 20대 여성분들의 이제 많은 이야기를 제 주변에 뒷얘기를 들어봤을 때 삽입 자체에서 오는 오르가즘을 느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뭔가 정서적 결함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싫지 않은데? 정서적 결함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 결합. 정서적으로 뭔가 결합된 느낌? 아. 물론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근데 그래, 이제 궁금한 게 그 클리토리스 자극으로 인해서 오는 오르가즘하고 삽입으로 인해서 오는 오르가즘이 같은 오르가즘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르가즘도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둘 다 느끼고 싶어서 오르가즘, 그러니까 클리토리스 자극도 하고 삽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르가즘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진짜 복잡하다. 그러니까, 남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성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남자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절정까지 가고 끝납니다. 알죠. 네.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뭘 해주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네. 아니야,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근데 나는
글쎄요. 남자도 그럼 오르가즘이 여러 가지예요? 제가 남성 오르가즘에 대한 글을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없겠지. 단순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성기에 뭐 이쪽을 자극하면 이런 느낌, 뭐 이쪽을 자극하면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겠지만 관계를 가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오르가즘이 저는 솔직히 뭐로 정의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느끼는 만족감이랄까 그것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뭔가 페니스의 단순하고 기계적인 운동 혹은 엄청난 크기라던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어떤 섬세한 기술이 있는 남자를 만나시면 조금 더 오르가즘을 잘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클리토리스 자극으로 인한 오르가즘을 원하신다면 사실 남성이라는 대상은 그렇게 효율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기구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거. 하긴 그러네. 그 사귀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런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동에 나오는 것처럼 뭐 몸매가 진짜 우락부락하고 능력도 성능력이 막 엄청 좋아서 서커스처럼 섹스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약간은 뻔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부터 오르가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총 4개로 나뉩니다. 혼자 자위를 할 때 느끼는 자위 오르가즘, 그리고 배우자가 애무를 해줄 때 느끼는 배우자 오르가즘. 이 둘이 4개 중에서는 낮은 수준의 오르가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삽입을 했을 때 성행위 시에 느끼는 성교 오르가즘이 있고, 하몽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뭐 클리토리스 오르가즘과 삽입 오르가즘을 둘 다 느낀다 라고 했을 때는 멀티 오르가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자위 오르가즘, 배우자 애무 오르가즘은 낮은 수준의 오르가즘, 그리고 삽입할 때 느끼는 성교 오르가즘과 멀티 오르가즘은 높은 수준의 오르가즘입니다. 이 높은 수준의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되게 이것도 뻔한 얘기지만 배우자와 성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너무 뻔하네요. 네. 그런데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대화뿐만 아니라 서로 믿음이라 그래야 될까? 네,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고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저는 이 대화라는 게 그런 정서적인 커넥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내가 만족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고 피드백을 많이 했을 경우에 그런 클리토리스 자극도 성사될 수 있고 그런 의미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긴 하지만 4가지로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는 부부가 더 좋은 성관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배우자가 다양한 성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행동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체위를 말할 수도 있고 뭐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성행동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성분들의 오르가즘을 보면 이게 다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자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체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하면 굳이 체위가 다양하지 않아도 오르가즘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데에는 부부 간의 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 그리고 다양한 시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가 발기부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발기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아까 비아그라를 뭐 나눠준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내가 진짜 능력이 안 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제고, 내가 능력이 되는데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옛날에는 인공적으로 발기를 돕는 뭐 발기 유발약, 비아그라 같은 약이나 주사를 처방하는 요법이 유행이었대요. 그런데 이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발기부전의 원인 자체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환자들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35세부터 80세까지 남성 80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5년간 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 약 30%가 발기부전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되게 많은 거죠. 네. 와. 3분의 1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29%가 자연적으로 발기부전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었대요. 그건 왠지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발기부전이 온 경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정서적일 수도 있고 뭐 신체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사람, 자연적으로 발기부전에서 회복된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이제 신체적인 특징, 사회적인 특징이 있어요. 처음 이제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고 결혼한 상태이며 직업을 갖고 있었다. 또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이 적고 건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것도 자연 발기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해요. 혹시 자다가 내가 코를 골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온다. 그러면 발기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체크해 보세요. 뭐 흔히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컨디션과 관계가 있다. 뭐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발기가 안 될 확률이 되게 높대요. 잠을 잘 자셔야 돼요. 이런 사회적인, 신체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것이 충족되더라도 심리적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기부전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발기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수행 불안, 배우자에 대한 분노, 무의식적 갈등, 심각한 불면증 등이 그 방해 요인들입니다. 이럴수록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배우자와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또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배우자의 바람기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안 만나야죠. 바람기가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만난다? 원천 봉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네. 그건 뭐 연애 과정에서 일단 1차로 걸러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뭐 네. 모르겠어요. 이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렇게 저보다 삶을 오래 사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기는 못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약간 오히려 이런 식의 접근법 있잖아요. 뭐 여자가 어떻게 하면 남자가 바람을 안 핀다더라. 남자가 어떻게 하면 여자가 바람을 안 핀다더라. 이런 솔루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바람을 폈을 때 그 책임 전가가 이성에게 돌아가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바람을 핀 거야. 너가 날 조금 더 만족시켜줬다면, 너가 날 외롭게 하지 않았다면, 너가 날 외롭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바람 핀 거야. 이런 또 약간 또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이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답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경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옥시토신이 좀 더 많이 분비가 되면 이거를 바람 피려는 의도를 억제할 수도 있어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뭐냐면 호르몬의 일종인데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 상대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는데요.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혹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늘어난대요. 근데 그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이나 뭐 아까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할 것이다. 네. 네네. 이게 남녀 간의 부드러운 대화,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3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완, 여유로운 명상, 안마 마사지 등을 통해서도 올라가는데요. 신기한 게 애착이 없는 일회성 성행위, 그러니까 원나잇 스탠드죠? 혹은 성매매 등에서는 이 정도의 뇌 반응이 안 나타난대요. 애착이 없어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안정적인 성행위를 할 때 옥시토신이 최대로 상승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영원히 유지시키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대화와 잦은 스킨십, 안정적인 성생활은 사랑이 오래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마사지가 옥시토신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마사지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실험 그룹은 상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할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마사지를 하는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내가 해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마사지를 하면서 상대방의 피부를 좀 더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즐거운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는 그 거죠. 마사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욕구 충족의 네네. 손길일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첫 번째는 60%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받는 사람들이. 그치. 시원하게 해줬을 테니까.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거의 94%가 진짜 약간 황홀경에 갔다. 너무 좋았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고려를 해서 막 애써서 힘들게 해주는 마사지가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가 상대방을 잘 느끼
느끼기 위해서 하는 마사지가 훨씬 효과가 받는 사람한테 좋다고 해요. 아니, 근데 아예 마사지의 장르 자체가 다른 거 내 아니에요? 말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마사지가 심리적인 효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를 말하는 건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심리적인 효과겠죠. 얼마나 좋았냐, 이 마사지가 얼마나 좋았냐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난 그 후자는 어떻게 마사지를 했다는 건지 도저히 애무였을 것 모르겠는데 같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근육을 눌러줬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손길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목적이 달라진 거지. 근데 아까 뭐 안느님 얘기처럼 애무를 했다는 게 아니라 마사지를 했는데 마사지를 한 건 똑같은데. 아,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스포츠 마사지 같이 이렇게 뭐 땡기고 뭐 이런 거냐. 아니면 부드럽게 약간 뭐 이렇게 오일 발라주고 오일 마사지 하듯이 한 거냐? 이렇게 뭐 하고 뭐 하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그 얘기인가?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도 물론 작용해야겠지만 굳이 동작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갈리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감각 실험인데요. 뭐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이 섹스리스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자가 너무 매력이 없어. 나를 흥분을 못 시켜서 내가 안 되는 거야.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네 진짜. 라고 데려와 그 새끼. 라고 해서 그런 섹스리스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혹은 여성분들도 남자가 뭐 엉덩이가 펑퍼짐해서 더 이상 뭐 발기도 안 되고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당신이 잘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진짜 쩐다는 거야. 나는 진짜 잘 느끼는데 얘가 별로라고 상대방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를 한대요.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별로야라고 생각하면 진짜 말 그대로 별로인 관계가 되는 거고, 상대방이 매력적이고 상대방이 진짜 세계에서 제일 예쁘고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더 그 안에서 작은 매력도 크게 느껴지고 더 만족감도 커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슬픈 게 지금 예시로 들었던 면접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환자들의 답변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뭐 엉덩이도 펑퍼짐하고 뭐 배도 나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이를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들인데 그 얘기를 바꾸어 얘기하면 부부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슬프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잘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만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이 감각을 얼마나 가리는지 알 수 있는 실험을 하는데, 상대방의 손가락을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5분 정도 충분히 만지면서 손에 익숙해질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느껴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대방의 손을 만지는 거죠. 그래서 5분 정도 이 사람의 손가락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아니고 그냥 내 배우자의 손가락인 거죠. 그런 다음 눈 가리개로 눈을 가려. 그리고 상대방이 손가락을 하나씩 내밀 때 몇 번째 손가락인지 맞히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맞히는 확률이 평균 30에서 40%고, 진짜 무감각한 사람은 엄지와 새끼손가락도 다른 손가락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지손가락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그 정도로 무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근데 본인의 감각의 능력 문제네요. 네. 그런데 이 감각이 내가 진짜 감각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고에 휩싸여서 그 편견에 의해서 감각이 가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았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발기가 됐는데 뭐 딱딱한 상태에서 그것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 남자의 발기 능력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뭔가 물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잘 인지를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대로 된 감각 훈련법을 익히면 좀 더 좋은 성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감각 훈련법이라는 게 막 예민하게 긴장한 상태로 있는 것과 동일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은 이완한 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깨어 있을 때 긴장하지 말고 이완하되 잠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 자각몽에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손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네. 손을 잘 유지하셔서 하나하나 상대방을 제대로 느껴보면서 즐거운 성관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볼 건데 우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가 자주 듣는 말인데 너는 돈을 펑펑 쓰는 편이니까 알뜰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너는 집을 잘 못 치우는 스타일이니까 깔끔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잘 산다. 원래 반대끼리 만나야 잘 산다. 서로 보완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과연 우리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요?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릴까요?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람? 제가 결혼을 해봤는데 반대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비슷한 사람에 끌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1499쌍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남녀 사이의 성격적인 특성이나 일반적인 인식적 특성은 굉장히 서로 유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려서 그 사람과 결혼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게 반대로 만나야 잘 산다는 게 진짜 인간의 사고가 그렇게 막혀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렇게 인지되는 반대됨을 빼고 다 공통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절대 반대되는 사람을 일부러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매사에 다 싸웁니다, 그러면. 다른 정도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쪽으로 나가야지만 서로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너무 많은 나머지 인지를 못하는 상대방과 거지. 다른 그 몇 가지를 보완하고 싶다는 의지가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논리적이냐 아니냐도 서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요. 되게 많이 비슷한 건데 이 커플들이 키나 몸무게, 몸집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 큰 여자는 키 큰 남자와 결혼을 하고 키 작은 남자는 키 작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대요. 몸무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같이 살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비슷해진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성욕이 센 사람은 센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렇죠. 약간 배우자를 또 떠나서 친구를 만날 때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끼리끼리라고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격도 그렇고 신체도 비슷하다는 게 놀라운데 커플들이 서로 정신병을 공유하기도 한다는 조금 기괴한 연구도 있어요.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들은 되게 자신과 같은 우울한 이성에게 끌리고 성격이 활발한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성격의 활발한 사람에게 끌린대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은 모두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말이고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신병을 공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특별한 성격, 나랑 비슷한 것 같은, 나를 이해해줄 것 같은 그 특별한 성격에 끌리게 돼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태도와 성격, 행동 양식이 비슷한 커플들은 다툼을 적게 하며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확률이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약간 착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쁜 남자에게 끌리던 때가 있었거든요. 나쁜 남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딱 이 질문을 정확히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딱 하셨어요, 최근에. 나쁜 그래서 남자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쁜 남자가 그런 거 보자마자 아니야? 귀싸대기를 날려야 나쁜 남자인가? 약간 뭐 막대하고 여자 막대하고 이런 남자 아니야? 했는데 제가 그건 개새끼고요. 이게 나쁜 남자랑 못된 새끼랑은 좀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말하는 나쁜 남자는 날 사랑하지만 날 아끼지만 가끔 애타게 하고 약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어디로 튈 것 같은 남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엄청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 못해주는 애한테 끌리는 거야. 알죠. 왜 그럴까? 알지. 이런 심리 기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전혀 나랑 저처럼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때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우리가 해주세요.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우리가 비슷한 점 때문에 우리가 비슷해서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나 자체가 너무 좋은가 보다. 날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다 받아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뭐 상대방을 떠나서 약간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나는
퍼주는 연애를 좋아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사랑받는 걸 좋아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상대방과 상관없이 개인한테도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날 좋아하는 것을 가치 있는 사랑으로 더 많이 여기게 된대요. 의미 부여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겠죠. 이게 다른 정도가 관계를 흥미롭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비슷하고 달랐으면 하고 사람들은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새로운 경험을 들려주고 새로운 재미를 알려주며 알지 못했던 세상을 열어주는 연인을 사람들이 바래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끌어주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연인이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둘이 만나서 더욱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충족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멘트를 할 텐데 물론 연인들의 행복이 성관계에서 나올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그거를 위해서 오늘 발제를 했는데 어쩌면 사실은 굉장히 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있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제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의 파트너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이것을 얼마나 잘 해주고 있는지 점검하는 혹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연인들의 행복이라는 게 나와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챙겨주고 챙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예쁜 연애 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예쁜 부부이신 분들은 이 방송 조금 참고하셔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성관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또 훈훈하게 인류애를 발산하면서 끝이 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성관계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마음적인 부분. 러브이다. 네, 그 성관계에 대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보자면 다 결국에는 여기로 끝나요. 러브. 네, 이게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해서 서로의 신체적인 그거를 맞춰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그런 사랑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개인의 설문조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랑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기는 하네요. 의도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인공적인 옥시토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흡수가 안 되고 한 5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된다고. 체내에서? 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걔가.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사실 유부남 입장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근데 뭐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약간 광의의 범위에서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라 라는 정말로 약간 뭐 체위?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좀 저런 식으로 접근해라 좀 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양식들이 좀 더 있었으면 저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광의의 개념이어서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좀 머리에 남아있고 그리고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한 8년 정도 하고 지금 결혼해서 2년 차인데 저는 연애를 하고 있을 때도 지금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한다라는 감정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연애 초에는 누구나 그렇지만 막 너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헤어지기 싫고 막 너무 이쁘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 감정도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느끼는 게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요즘 새로 느끼는 거는 오히려 얘가 있어서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 난 얘가 없으면 진짜 못 살 것 같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나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얘가 없으면 정말 밑을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낄 것 같다 라는 기분이 좀 결혼하고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랑인가? 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거를 정의하기도 힘들지만 개인이 정의했다고 해도 그 사람과 계속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 이어감에 있어서 그 정의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더 와이프한테 뭐 더 해줄 수 있는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화였던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 뭐 흔히 이제 뭐 아까 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누가 영향이 더 크냐, 그래서 뭐 50대 50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50대 50일 수야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다 저와 상대방이 다 100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는지도 중요하지만 나는 일단 내 최선을 다해야 된다가 저의 좀 연애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또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네요. 저는 오늘 잘 들었고 약간 코마님이 수위 조절도 하신 느낌도 좀 나고. 근데 이게 수위 조절을 한 건가요? 제가 보기엔 빼도 박도 못하고 19세인 것 같은데? 이게? 나는 19세 안 달려고 너무 노력했는데? 저는 전혀 안 저는 해라고 거의 생각하는데? 그냥 성교육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적이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히려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수위 조절을 하고 말고도 없는 게 우리가 다 그런 거에 조금은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건 근데, 야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요? 야한 얘기는 정말 너무 아니었고 음. 저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생각해요. 디직선 입장에서. 다음에 더 야하게 가지고 올까봐. 밤이 늦었으니까요. 우리 끝나고 또 이야기하죠. 집에 가죠 그냥. 오늘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아낸 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성의 그런 메커니즘이 복잡하다. 남성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남성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근데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갈 행동 양식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마다 좋아하는 체위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방법이나 혹은 그 여성이 특히 좋아하는 무드가 있을 수도 있고 액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달라서 남성분들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뭔가 행동 양식적으로 뭐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게 하는 의미가 게 없구나. 네, 의미가 없고 그런데 제가 뭔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손바닥을 만져보면서 내가 진짜 감각이 깨어 있는지 내가 상대방을 잘 느끼고 있는지 내가 감각이 깨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오늘 딱 집에 들어가서 마사지를 마사지는 모르겠고 눈 감고 손가락 그거 맞추는 거 한번 해봐야겠다. 재밌겠다. 그 어느 손으로 찔러게 뭐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못 맞추죠. 그거 하면 와이프는 주먹으로 때리더라고.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더 야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